경영학 2의 4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이어서 계속하면은 2023년 그다음에 디지털 인격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인격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뭐 보통 계정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얘기를 할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실명으로, 그죠? 또는 뭐 트윗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디지털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또 하지 않는 사람도 많죠. 그죠? 우리가 대다수 다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이제 대부분 그러한 것들을 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자기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23년 정도 갔을 때는 이러한 이제 디지털 인격이 사회 주류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터넷에서의 어떤 자기의 실명이든 아니면 실명이 아니든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으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디지털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북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 그 다음에 트윗 계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로서의 시각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인터페이스의 시각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안경 이렇게 쭉 끼고 있으면 그 옛날에 이제 그 SF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재현이 됐는데요. 이 끼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정보가 이렇게 안경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정보들이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운전을 하면서 안경 끼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다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이 사물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팬시하고 완전히 정말 놀라운 기술이지만 역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의 정보가 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본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거죠. 그럼 그건 이제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인적 사항에 대해서 쫙 그냥 안경 안에서 옛날에 이제 그 SF 영화 보면 그 이제 정보 요원들이 안경을 끼고 딱 보면 파티 같은 데 가면 누가 누군지를 다 이렇게 선별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바로 이렇게 찍히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내장되어 있던 정보가 싹 나오는 거죠. 그죠? 미리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 사이버의 저장 공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정보를 갖다가 다 보는 순간, 우리 보통 요즘 보면 사진 같은 걸 딱 찍으면,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희귀식물 같은 거, 사진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물에 대한 그게 정보가 쫙 나오듯이, 같은 이치죠. 안경을 끼고 그 안경이 어떤 사물을 통해 사물을 쳐다보면, 그 사물에 대한 정보가 안경 안에서 쫙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시각으로서의 인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로서의 시각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 주머니 속의 슈퍼컴퓨터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점점 이제 컴퓨터의 저장 공간 못지않은 저장 공간을 이제 확보하고 이렇게 작지만 아주 강력한 매개체로서 그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머니 속에서의 스마트폰도 2023년에 이것을 이제 시대의 어떤 사회의 주류로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까지의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빅데이터가 저거 되는 거죠. 빅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빅데이터가 이제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글에서 사용되는 이제 구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키워드,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획득된 데이터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이제 선거철이 됐는데, 가장 많이, 구글에, 검색된, 그것이 이제 네거티브 하든, 파지티브 하든,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검색된 후보자가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당선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사결정들, 그래서 가장 많이 어떤 기업이 봤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색들,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이 표현되는 어떤 언어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자기 회사에 맞는 어떤 모형을 설정하는, 그죠? 그러한 이제 의사결정하는 것, 이런 것도 2023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아마 사회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뒤에 장에 이게 다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 블록체인은 탈정부화입니다. 탈정부화. 어떻게 보면 centralization이라서 centralization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과 어떤 통제를 독점하는 건데요. 블록체인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어떤 하나의 그 거버넌스로부터 탈거버넌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분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를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이 공유한다는 거죠. 이를 공유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독점성을 지향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와 블록체인도 결국은 2023년에 정부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이 맞는 정부 운영의 구조가 이제 다시 이제 바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은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고요.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3D 프린팅과 의료, 그죠? 그래서 2024년 되면 이제 집에서 불과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앞전에 제가 앞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사는 동시에 수많은 환자를 갖다가 진료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웨어러블 인터넷을 착용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접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진료 도구를 갖다가 몸에 부착함으로써 그 정보가 고스란히 가게 되는 거죠. 의사한테 가게 되고 분석되고 센싱 기술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의사는 어떤 처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처방에 대한 또한 결과로서 페이먼트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몸이 이제 나섰나 안 나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페이먼트를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됩니다. 왜? 처음엔 저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지금까지는 뭐 병이 낫든 안 맞든 의사들한테 돈을 일단 먼저 내고 진료비를 내고 진찰 받고 약타 가고 그 다음에 열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아도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심전도 같은 거 할 때 되면 온몸에다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이제 일종의 웨어러블 인터넷이죠. 이렇게 이제 진료하러 가면 이제 집에 그런 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에 붙입니다. 몸에다 붙이면은 그게 자체가 이제 뭐냐면 청진기가 되고 자체가 이제 뭐냐면 피를 뽑는 것이 되고 모든 이제 몸에 있는 어떤 그런 인식, 그죠? 인체 인식 그런 디지털이 되는 거죠. 싹 해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처방이 내려오고
뭐 병원에 가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부주로 이렇게 사람 보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하는데 그걸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는 거죠. 처방 가면 나중에 이제 이 처방에 대해서 뭐 열이 내렸거나 뭐 기침 횟수가 그거 되거나 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엑스레이도 별거 아니겠죠. 뭐 그래서 다 이렇게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따라서 이제 돈이 지불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 앞으로 2024년 되면 이렇게 이제 현실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에는 인공지능과 화이트 컬러 직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화이트 컬러 직업이 이제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서 리플레이스먼트 된다는 거죠. 판사도 이제 내릴 판결도 어떻게 되면 이제 많은 이제 프랙티스 끝에 이제 통계적으로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판사가 판결할 때 법정에 컴퓨터를 그대로 설치해 두고요. 그 컴퓨터가 똑같은 상황의 이제 그 법정 그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어떤 그 자료를 수집해서 그 다음 그거로 판결을 내리면 실제 판사가 내렸던 판결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90%, 95% 이상 이제 동일한 판결이 나오면은, 그죠? 동일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거의 다 모든 것을 다 그 대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리프레시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화이트 달러들, 우리가 화이트 칼라들을 우리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 노동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을 화이트 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블루 칼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와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업이 점점점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2025년도에는 리프레시먼트 될 거다, 이제 바뀌어 갈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과 소비재, 그죠? 3D 프린팅의 이제 타겟는 뭐냐면, 다품종 소량화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인디비주얼한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다. 왜? 각각 생산해내도 다른 별도의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의 맹점은 나쁜 점은 뭐냐면 그게 이제 뭐냐면 코스트가 높이 든다는 코스트가, 그죠? 고객의 어떤 니즈, 즉 개별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은 맞춰줄 수 있지만 그 코스트가 왜?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구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코스트를 줄이면서 다양한 고객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3D 프린팅이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과 어떤 소비재의 어떤 가 현실화되는 것이 2025년도에 이제 거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 도시죠. 스마트 도시는 말 그대로 스마트 그리드, 뭐 스마트 하우징, 뭐 스마트 하여튼 스마트 전부 인공지능 이제 이러한 이제 도시가 될 것이다. 그죠? 참 어떻게 보면 뭐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죠. 치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뭐 소리 같은 걸 감지해서 바로 뭐 주변에서 어떻게 막 어떤 현장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CCTV가 그 소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찍고요.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바로 이제 경찰서에 이송되면은 바로 이제 출동하고, 그죠? 뭐 신고 의무 필요 없는 거죠. 소리 감지 센싱 기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굳이 그 부분을 인풋 시키지 않아도
기계, 즉 인공지능이 모든 걸 디텍팅해서 센싱해서 그것을 이제 피드백하고 이제 그것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시퀀싱이 돼서 짝짝짝짝짝 체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는 이제 그런 시대가 2026년은 도래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무인 자동차도 훨씬 더 정교해지게 발전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무인 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무인 자동차를 믿고 안에서 완전히 객기를 부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아직은 무인 자동차는 보조적인 기능이다. 보조적인 어떤 특정한 이제 부분에서 단지 조금 이제 사람의 이제 릴렉세이션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능만을 할 뿐이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다. 그죠? 그 다음 인공지능과 의사결정도 이제 모든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의 어떤 결과물을 보고 거기에서 특별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이 리드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2026년이다. 그죠? 그 다음 이제 2027년은 비트코인과 이제 블록체인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라 하면은 블록체인이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기반 기술이고요. 비트코인은 응용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초로 한 많은 응용 기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블록체인 이꼴 비트코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비트코인을 갖다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필수적인 거죠. 자, 그렇지만 블록체인 이꼴 비트코인이다. 이거 성립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여러 응용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 중에 암호화되었다는 분야가 암호화된 분야에 응용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산 내지 공유의 이제 비트코인의 주된 역할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산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냐면 그 분산하는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가장 큰 패러다임인데요. 그 중에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한 부분, 즉 블록체인이 암호화하는 부분에 대한 뭡니까? 응용 기술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결제적인 어떤 그런 투자라기보다는 좀 더 넘어선 투기의 대상이다. 왜 투기의 대상이냐 하면은 이게 유용성이 지금 아직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용성이 떨어지는 가운데도 그 가치의 큰 평가가 없는 가운데도 이게 이제 거의 묻지마식으로 어떤 기대 심리가 너무 커져서 우리가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투기에 가깝다. 이런 이제 좀 편견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그것은 또 지금 상황에서는 올바른 또 평가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2027년이 되면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모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온다. 그죠? 한 7년 정도 더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로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가치가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블록체인의 가치는 시시각각으로 이제 아주 적지 않은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로서의 기능은 이제 거의 이렇게 되면 좀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통화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말고 또 가상화폐들이 있어요. 가상화폐들이라 해야 되나요? 암호화된 화폐들. 근데 이제 가상화폐들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된 화폐들하고 가상화폐들하고는 이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상화폐들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발행되지는 않지만, 즉 정부에 의해서 발행되지는 않지만 가상화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상화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자체 내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렇지만 그러한 이제 그 공동의 소사이어티, 공동의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화폐처럼 교환될 수 있는 이제 게임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암호화된 것도 있고 암호화되지 않은 것도 있죠. 뭐 카카오페이 같은 건 암호화 안 돼 있죠. 그냥 그 자체로서 일종의 토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페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암호화되지 않은 화폐도 있고 암호화된 화폐도 있고 이 전체로는 우리가 가상화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암호화된 화폐는 그것을 별도로 해서 우리가 암호화된 암호화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화폐입니다. 그 암호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블록체인이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발달이 되어야지 이 비트코인 역시 발달이 되는데요. 어쨌든 2027년에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화로서의 기능, 즉 통화량, 충분한 통화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결제의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이 세 개의 분야에 대해서 모두 뭐냐면 아직은 그 확보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일단 화폐로서의 안정성, 가치성, 그죠? 이 가치성도 지금 너무 들쭉날쭉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도 이제 비트코인은 일단 이 비트코인의 를 만들 때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이 비트코인의 최대 통화량을 정해놨습니다. 그죠? 뭐 2천만 비트코인 정도인가, 뭐 2,600만인가를 정해놨어요. 그 이상은 더 이상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희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을 더 발행하면 또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에서 그 비트코인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통화란 것은 우리가 수요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써 통화량을 더 증대시켜야 됩니다. 왜?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돈을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더 발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발행할 수 있는 발행량은 애초부터 픽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픽스해 놓은 것은 그 시스템 자체가 그 비트코인의 어떤 정량을 넘었으면은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결제로서의 수단인데요. 결제로서의 수단의 비트코인의 어떤 맹점은요. 비트코인은 시큐리티, 즉 비트코인이 진짜 이 비트코인이 진짜 비트코인인지 이 비트코인을 송금한 사람이 뭔가 중간에서 인터셉트 되지 않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그대로를 송금한 게 맞는지 이제 그리고 조작이 없었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터셉트가 없었는지 즉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중간에 이제 해킹이 없었는지에 대한 체크아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 체크아웃을 필요하는데 시간이 미니멈 10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은 그 특성상 분산을 시킵니다. 분산을 뭐냐면 이제 이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증 방식이냐면은요. 자기가 한 어떤 송금을 했다 한 이 송금 행위를 은행에는 중앙 컴퓨터에 그것이 한 곳에 딱 지정이 되고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케이 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 됩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 즉 단일 실패 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 한 곳에 실패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 물론 백업을 해놓지만 어쨌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원래 오리지널이 날아가 버리면은 결국은 백업은 오리지널에서 다시 백업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거기에서 최근에 백업되지 못한 자료들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분산하자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온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이 분산하는 과정에서 분산해서 이것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의 은행은 암호화된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냥 컴퓨터에다가 하고 그 컴퓨터를 지키는 개념이죠. 지키는 개념. 그걸 접근을 못하도록 몇시 어떤 그 권한이 있는 사람 몇몇이 그걸 지키는 개념인데 블록체인은 그 정보를 그냥 그대로 다 공유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개인이 뭘 샀고 어떤 개인이 돈을 얼마 보냈고 하는 것을 개인정보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죠.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데 대신에 자기의 어떤 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몇몇이 그 정보를 속이려 한들 또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다수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어떤 속임이 일어날 수 없다. 통제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게 됩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블록체인을 쓰는 거죠. 장단점이 있죠. 개인정보는 노출되되 개인정보의 어떤 안정성은 보장받는다. 그 안정성이라는 것은 개인정보가 보존되는 안정성입니다. 노출되는 남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안정성이 아니라 안정성은 없죠. 다 보니까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등단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이 이제 체크아웃을 하기 위한 시간들은 수학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수학적인 프로세스를 풀려면은 최소한도로 10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짧아지게 돼서 이제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은, 그러면 뭐냐면, 2027년이 돼야 되고.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커피숍들이 이 블록체인의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에 있다 합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블록체인도 하나의 단톡방이랑 같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가는 스타벅스도 있고 할리스도 있고 그다음에 투썸 프레스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쭉쭉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업주들이 이런 블록체인에 있어서 가입이 됐다 합시다. 음료수. 그러면 내가 음료수를 마실 때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 어카운트로 돈을 5,000원을 넣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자,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의 어카운트에 보낸 이 돈 5,000원이 맞다는 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1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업주들이. 자, 그러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결제가 힘들어져. 뒤에 손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빨리 테이크아웃해야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확인도 안 되는데, 그걸 갖고 나간다면, 그것도 좀, 무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앉아서. 어쨌든 간에. 결제 났습니다. 할 때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제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10분이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로드가 없을 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로드가 있으면, 이 블록체인의 시스템상의 라드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이 라드들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 블락이라는 것은 한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의 거래 내용을 블락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블락들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블락을 또 검증을 또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컴퓨터로 검증을 합니다만, 이 검증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검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고, 10분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왔을 때 10분이지, 다른 사람이 오면은, 이거는 미니멈 10분이지,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결제의 기능이 있느냐? 결제의 기능이 없다. 그냥, 이러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좀 그런 현실이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은 발전한다는 거죠. 기술은. 우리 초기 기술이, 지금 아직 초기 기술이잖아요. 아직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 그러면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죠? 이러한 수준의 아주 아직은 초보적인, 아주 시작적인 이런 기술, 이러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2027년이 가면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트코인의 결제는 아마도 결제 수단으로서의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주도적인 어떤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면 비트코인을 통한 블록체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2027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넘어가지 않네. 이걸 안 했구나. 슬라이드 쇼를 안 해놓고 자꾸 넘어가지 않나, 이거. 슬라이드 쇼도 안 넘어가네. 왜 이러냐? 참. 이거 이제 컴퓨터가 이게 좀 몇 번 눌렀는데도 왜 이러냐? 자, 일단 슬라이드 쇼 안 되네, 이거. 좋습니다. 그럼 일단 다음으로도 안 넘어가네. 다음 넘어가요. 슬라이드 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슬라이드 쇼가 또 안 되는 이런 또 불행한 상황이 또 됐네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너무 많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기업 경영 관점에서 4차 산업의 주요 과학기술 요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계획과 의사 결정의 기본이 되는 각종 분석을 위한 과학기술 요소들입니다. 자, 빅데이터죠, 그죠? 빅데이터에서 블록체인이죠, 데이터 구조, 인공지능, 그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에서 오갔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집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판단이 내리게 되고, 이제 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운영과 피드백을 통한, 운영하고 피드백을 통한 경영 계획과 의사 결정을 개선한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자, 3D 프린팅, 적청 제조를 했죠.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죠? 우리 보면 VR이라고 하죠. VR. 그 다음에 핀테크,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과 피드백을 통한, 우리가 이제, 자, 한번 보세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끊임없이 위성과, 통화를 하죠. 그래서 위성에서 주고받는 거, 앞에서는 이제 뭘 내보냅니까? 전파를 내보내서, 이제 전파가 튕겨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위성에서 주는 거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아주 그게 이제 운영과 피드백이죠. 그죠? 자, 여기 3m, 2m다. 그러면 속도를, 우리가 속도를 얼마만큼 되면 속도가 줄어든다는 걸 알죠? 그럼 그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이제 그 안에 계산된 값에 의해 가지고, 프라임인에 의해 가지고, 연료를 분사시키고, 열어주고, 분사시키고,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운영과 피드백을 통한 경영 계획과 의사결정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핀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핀테크는 Financial Technology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핀테크가 한때를 굉장히 우리가 그냥 열풍이었죠. 핀테크 자체도 은행을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핀테크에서 그 암호화된 어떤 그 방법을 이용한 것이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핀테크라는 것은 일단 은행을 통하지 않은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앱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암호화 시켜야 된다는 거. 그죠? 암호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그 플러스된 기술이 접목된다면은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제 소위 이야기한 탈중앙은행화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사물 인터넷은, 가정에서는 이제, 스마트 홈이 되겠지만, 또 공장에 가면 이게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 팩토리, 또 농장에 가면 스마트 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예시를 한번 봅시다. 빅데이터. 우리 빅데이터를 이제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이제 빅데이터하고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소매, 금융, 항공 등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그죠?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데이터입니다. 메가 데이터. 많은 양의 어떤 움직임들을 갖다가 그대로, 인풋 해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공통적인 어떤 통계량을 도출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죠? 소매에서 뭐 많이 팔린 물건들, 금융에서 이제 거래된 양들, 그죠? 그 다음에 항공기에 이제 성선하는, 보딩하는 승객들의 어떤 연령대 또는 승객들의 어떤 국적,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지역,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수집은 가능하죠. 사람 수집도 가능하지만, 빅데이터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바로 한다는 거고, 사람이 그거 하려 해보세요. 그게 뭐, 하루 이틀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럼 요즘에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인식,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게 정보화 사회가 그렇게 좋은 것이냐.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면서 정보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지문이잖아요. 지문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공항에서 사람들이 다녀요. 그럼 다니면 지금은 우리가 CCTV라든지 카운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양만 몇 명 왔다 갔다. 거기서 남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남녀 구별이 잘 안 되죠. 남녀는 구별 안 됩니다. 그죠? 아니 그냥 통계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그 CCTV들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카운팅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남녀 구별 됩니까? 남녀 구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누군지 구별됩니까? 그 사람 구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또 진화돼 가지고 이 CCTV들이 뭐냐면 사람의 안구라든지 모형을 그대로 찍습니다. 찍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우리가 지금 등록해 놓은 데이터는 지문 데이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얼굴이 있으면은 그 얼굴을 어느 정도 인식합니다. 얼굴을. 자, 그런데 얼굴을 갖다가 인식하는 거는 우리가 얼굴을 수술할 수도 있고 얼굴을 가릴 수도 있죠. 모자로서.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공항에서 어디에서 야 모자 쓰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노골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제 감시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문을 찍을 수 있다면 좋은데 지문은 뭐 이렇게 하기 찍기 힘들겠죠? 고의적으로 갖다 대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러면 이제 안구 인식 같은 게 있습니다. 안구에서 따라락 하면서 그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보통 안구를 바로 그거 따라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구를 인식하면은 그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아이디를 갖다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등록할 때 만약 안구 등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지역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지역을 갔다는 게 그대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어디로 갔다는 것이 그대로 다 정보가 수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는 더욱더 디테일해지겠죠. 그죠? 그게 일종의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기술까지 됐습니다. 자, 안구를 갖다가 디텍팅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바로 인식을 합니다. 사람 인체를. 그래서 모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는 뭐냐면 주민등록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들을 이미 우리가 등록 다 해놨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그 사진에 나오는 골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카메라가 바로 인식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디에 누구 나타났다 이러고 아니면 카메라 보고 있다가 저 사람 하고 가서 잡았잖아요. 근데 그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연락돼 가지고 이제 그 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하나같이 다 노출된다는 겁니다. 노출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회가 된다. 자, 이런 사회가 시큐리티를 위한 것으로서는 절대적이고 정말 그냥 릴라이블 하겠죠. 그죠? 정말 그 신뢰가 가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시큐리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한 것들이 어떨 때 보면은 내가 타인에게 나의 행동이 노출됐을 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자아에 대한 어떤 큰 어떤 상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하고픈 이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거거든요. 인간이 가지는 어떤 하나의 어떤 특권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기분이 날 때 어디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간 것이 노출되면 내가 간 행동들은 억수로 어리석은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기준과 엄격한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의 사회가 우리가 희생돼야 될 사회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들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카메라만으로도 이 공항에 누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사람이 눈동자로 그 사람을 디텍트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세부적인 정보는 빼낼 수 없어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빼낼 수 있다라는 계층화 어떤 접근도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어떤 그 데이터 분석기가. 그러면 이 사람이 데이터로 이 사람이 어떤 아파트에 사는 것까지 안구 인식으로 해가지고 카메라가 싹 다 빼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열람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지역밖에 없다 합시다. 성별, 지역, 나이.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 뭐 이럴 때 발권할 때 뭐 이럴 때 얻는 데이터보다도 그죠? 훨씬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 그죠? 그대로 모집할 수가 빅데이터를 모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술은 점점점 진행하고 이게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데이터가 기업 입장에서는 또는 정부나 여러 가지 어떤 컨트롤 입장에서는 보다도 정교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기본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드 된 그러한 기술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까발려 놓고 이거 이렇다고 하면 그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 뿐이죠. 엄청난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이 빅데이터의 어떤 정보 수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에서는 운전 습관에 따른 자동차 운전 습관을 어떻게 아는데 그 운전 습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량 번호대로 곳곳에 있는 CCTV가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운전하면서 바이오레이션 한 것, 그죠? 고지서 날아온 거, 이걸 전부 다 뭡니까? 빅데이터가 전부 수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결론을 조그마한 이제 리포트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지돼야 될 부분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정의하면 기업 등에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셋을 얘기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겠죠. 항공사는 항공사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판매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겠죠. 여러분들이 옷가게에 갔습니다. 자라에 가면 자라에서 카드를 발급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줍니다. 자, 그렇지만 그 보너스를 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란 게 그대로 다 노출되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구입 가격의 모든 빅데이터들, 그걸 많은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인디비주얼 인포메이션들을 퍼스널 인포메이션들을 다 이렇게 크랙션 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빅데이터가 돼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이제 기업의 전략 분석에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거죠. 자, 특징은 볼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 비용이 감소되다. 요즘은 큰 데이터의 어떤 할 수 있는 그죠?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velocity, 실시간 수집되죠. 바로 지나가면서 바로 자동적으로, POS, point of sale로, 그죠? 바로 끓는 순간에 전국에 몇백 개 되는 지점에서 이 순간, 바로 이 1분 내에 구입한 고객들의 정보가 모두 통계치 딱 되죠. POS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그죠? point of sale, 우리가 스캔으로 끓는 순간, 편의점에서, 그죠? 요 시간대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간다. 음료수 중에 제일 많이 나간다. 여름에 요 시간대에는 제일 많이, 겨울에 요 시간대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 하는 데는 그 시간대에 진열장에 다른 것보다 그걸 더 많이 공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전이 나가고 난 후에 반응이 어떻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옛날 같으면은 지점에 전화해갖고 오늘 뭐 나갔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피드백 되는 시간이 엄청나죠. 그죠? 그 모으고 자료 모으고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부산의 어떤 지역에서 그 다음에 부산 전체 지역에서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본부에 보고될 까지 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바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바로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ariety가 있습니다. 원천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이미지, 이것도 이제 다 이제, 그죠? 문자 속에서 어떤 용어가 자기 상품이 들어갔다든가, 이미지 속에서 들어갔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정형화되지 않는 데이터. 그 다음 플러스 숫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조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죠?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플러스해서 원천의 다양성을 가지고 통계적 어떤 분석에 어프로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 데이터에서 왜곡이 들어간 노이즈, 데이터의 정제, 그죠? 클렌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와 쓸 수 없는 데이터를 분류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확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은, 양이, 쉽게 저장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그런 비용이 많이 증감됐어요. 그다음 실시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이 다양하다, 그죠? 정형적 또는 비정형적, 문자와 이미지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숫자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확하다. 자, 여기서 이제 노이즈하고 이게 이제 정제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이것도 정제하는 방법이 이제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가치 사슬입니다. 자, 빅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를 창출하고, 데이터 획출하고, 데이터 저장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밸류 체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의 역할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경쟁적 우위의 원천이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경쟁적 우위가 있죠. 그래서 어드밴티지라 합니다. 우위를 어드밴티지를 가진다.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다른 경쟁자가 가지지 못한 우위가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해서 빨리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그죠?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활용의 차별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탐구 기회를 제공하죠. 물론이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기회. 왜? 데이터가 엄청나니까 요 관점에서도 보고 저 관점에서도 보고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20대는 뭘 많이 사느냐, 30대는 뭘 많이 사느냐, 뭘 많이 마시느냐, 그리고 결제 수단은 어떤 것을 많이 하느냐, 그렇게 얘기죠. 그럼 우리 상품은 어떤 결제 수단을 많이 쓰느냐, 그다음에 지역은 어떤 지역에서 이것을 많이 음료수 같은 거 마시느냐, 그 다음에 뭐 쭉쭉쭉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뭐 완전히 뭐 얼마나 귀중한 정보입니까? 의사결정이 하는데,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어떤 생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just in time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이제 원료들 나중에 마구적으로 우리 채찍 효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없다면 대리점에서 쭉 올라오는 보고만으로 한다면 뻥튀기 되어 올라가죠. 나중에 나가지도 않는 물건들을 갖다가 원자재로 구입해 놓고 그 원자재 비용 또 구입 비용
금융비용, 막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필요한 만큼 짝짝짝짝 보고, 오늘, 그러니까, just in time, 단 하루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좀 줄어드네. 요 양이 좀 줄어드네. 일주일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네. 그럼 한 3, 4일 더 있으면 이게 양이 많이 줄겠거나, 원료를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자꾸 는다. 그럼 자꾸 증가하는 추세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빅데이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죠. 그걸 피드백 받아가 어떻게 합니까? 피드백 받아가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우리가 그 어떤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을 통한 시스템의 발전,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또 그 분석에 대해서 뭔가 좀 맞지 않을 때는 그 시스템을 다시 바꾸고, 그죠?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자, 대용량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용량 하둡이나 아파치 같은 이런 분석 도구를 이용하면은 분석이 가능하다. 그죠? 자, 탐구 성격의 변화. 자, 사전에 설정된 가설 검증뿐 아니라 기계 스스로 알고리즘을 계산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죠? 기존에 설정된 가설 검증. 자, 이게 많은지. 자, 20대는 여름에 반바지를 많이 산다. 맞다, 아니다. 자, 그게 가설은 아니다가 가설이죠. 그럼 맞다가 나오겠죠. 맞다가 나오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기계 스스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본다 이거죠. 20대인데 20대 중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그죠? 20대 중에서 또 나이를 더 분산하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나누고 또 이런 부분에 좀 의심이 있으면 좀 더 세분화시켜 본다든가. 그죠?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만들어 본다. 20대 중 부산 지역, 20대 중 이런 식으로 대구 지역, 20대 중 광주 지역 이렇게 쭉쭉쭉쭉 분류를 해보는 거죠. 해봐서 20대 중에서 하는데 이쪽 지역에는 맞는데 이 가설이 이쪽 지역에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대로도 보고 아침 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어떤 분석의 분석의 가설을 갖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험의 성격 변화, 대규모 실험을 통한 인사이드 획득이죠. 링크인 사례를 보면 회원들의 반응을 갖다가 계량화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정량적인 거하고, 그다음 문자나 이미지죠. 이러한 것들, 비정량적인 것들도 뭐냐면, 피드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피드백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 그죠? 성격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 사례를 볼까요? 활용 사례 보면은, 전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요. 전산업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그죠?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식이냐면 이제 주변 환경이 노이즈하다. 노이즈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스피커 볼륨이 확 올라가고, 주변 환경이 조용하다. 그러면 스피커 볼륨이 이제 작아지고, 그죠? 이게 하나의 가장 정형적인 예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뭐냐? 생각하는 기계다. 생각하는 기계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초기에는 생각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지능과 관련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인공지능을 인간지능의 특징적 역량. 자,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의 능력, 이걸 분리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지식 획득에 있어서 인간은 학습을 합니다. 학습. 그런데 인공지능은 신경회로망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실행한다. 그죠? 신경회로망. 그죠? 신경회로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된 컴퓨터들. 그걸 우리가 신경회로망이라 하는데요. 이런 신경회로망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실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식 습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는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이해 시스템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실현을 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 추론은 지식을 이용한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에 의한 부분적으로 실현. 자, 어쨌든 전문가 시스템에 하여튼 이건 많은 정보를 갖다가 획득해서 그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어떤 인공지능의 정보들은 전문가의 어떤 정보입니다. 그 정보들을 습득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세돌하고 거기 장기 바둑 그 게임에서 보듯이 결국은 알파고가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시스템 또 비주도 학습에 의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습득된 정보로 습득된 지식으로 가지고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죠, 그죠? 승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이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가에 대한 증명이 된 거죠, 그죠? 증명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이닝은 찾아내는 겁니다. 뭘 찾아냅니까? 마이닝이라는 것은 광산에서 뭘 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초기 광산은 무조건 금입니다. 그래서 마이닝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채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찾아내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에서 필요한 것, 즉 여기서 이제 마이닝은 가장 필요한 금과 같은 값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로서 인공지능은 계산을 한다는 거죠. 즉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어떤 패턴, 그죠? 자, 데이터 분석학에서 인공지능 모형과 별도로 구분하는 데이터 분석학에서 인공지능 모형과 별도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요런 신경망 모형 아까 했죠? 그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군집화 모형, 요런 일단 모형을 통해서 그죠? 모형과 이제 통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학에서는 인공지능 모형과 인공지능을 이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면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데이터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 모형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입니다. 그죠? Artificial Neural Networks 그러니까 ANN입니다. 자, 신경망 모형이라는 게 뭐냐? 인공지능의 신경망 모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 그죠? 자, 연산 기능을 가지는 뉴런들은 채널로 연결한 네트워크 형태의 계산 모형이다. 그죠? 자, 연산 기능을 가지는 뉴런들은 뉴런 기능은 계산 기능을 가진다는 겁니다. 채널로 연결한 네트워크 형태의 계산 모형이다. 이렇게 되죠. 입력. 그 다음에 입력에서 가중치 부여. 가중치 부여란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데이터 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확보된 데이터가 있는가 하면 데이터가 적게 확보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적게 확보된 데이터에서는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것을 동등하게 균등한 레벨에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가중치란 것을 웨이트를 갖다가 부여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뉴런 통계 처리, 그 다음에 출력하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인공신경망 모형 작성 단계. 이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하냐? 인공신경망을. 자, 입력 및 출력 변수를 식별하고요. 어떤 게 입력이고 어느 게 출력이에요. 자, 입력 출력 변수 값을 적절한 범위 값으로 변환하고요. 신경망 구조를 설정하고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 투입을 통한 신경망 학습 과정을 수행하고요.
처음에 이제 프랙티스를 하는 거죠. 자, 요거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처리하라는, 이제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을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의한 데이터 투입을 통한 신경망 학습 과정을 수행하고요. 실제 데이터,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는 제어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경망 모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죠? 자, 완성된 신경망 모형을 통해 새로운 현상, 예측, 혹은 분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을 짜 놓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공 신경망 모형이다. Artificial Neural Network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머신 러닝입니다. 그죠? 머신은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뭐냐. 자, 그 다음에 뭐세요? 자, 기존 데이터에서, 자,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제 지식을 습득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에서, 자, 지식 획득 후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식을 획득 후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 적응적 알고리즘, 자, 지식 획득 후 패턴, 자, adaptable algorithm입니다. 확인하여 모형을 구성한다. 자, 시스템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작업을 다음에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적응성을 갖는 시스템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 봅시다. 머신 러닝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데이터에서 지식 획득 후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죠? 기존의 데이터에서 지식을 획득 후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기계학습, 머신 러닝이라 하는데요. 적응적 알고리즘이라 해서 adaptive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모형을 구축한다. 자, 어떤 거냐면요. 시스템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작업을 한 다음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적응성을 갖는 시스템의 변화다. 자, 시스템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작업을 다음에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성을 갖는, 적응성이니까 adaptive죠. adaptive 알고리즘이다.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 내에서 지식을 저장하여 즉 지능적 행동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일단 데이터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저장하면서 반복적인 패턴, 그죠? 반복적인 패턴을 보고 여기서 뭔가를 얻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계학습이 급속하게 발전된 이유는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알고리즘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하드웨어가 발전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성능이 개선됐다. 그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 위험의 요인은 기계학습 활용 시 이제 유의사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감춰진 데이터가 편향이 되어서 나올 수 있다. 알고리즘 이해가 어렵고요. 오류 수정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조금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 정도도 된다라는 정도로 이제 알아놓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하는 인공지능이 지식을 습득하는 기계 학습, 즉 머신러닝이 어떤 거다 하는 거, 요것은 요 위에 있는 요 두 가지의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 이제 좀 하면 되겠네, 그죠? 여러분, 즉 동일한 작업을 다음에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죠? 수행하도록 적응성을 갖는 시스템의 변화다. 이것이 바로 기계가 학습을 점점 함으로써 이제 기계가 요령을 깨달아 나간다. 이런 거죠. 그 인간지능이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일단 데이터를 활용하죠. 들어온 데이터를. 근데 이제 시스템 내에 지식을 저장하면서 지능적 행동을 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그 수행을 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거를 갖다가 머신러닝이라 한다. 자, 이제 이러한 이제 머신러닝이 급속하게 발전된 이유는 이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발전되니까 증가되고 알고리즘 계산,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기하학습 이용 시에 이제 의도되지 않는 감춰진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고 알고리즘 이해가 어렵고 오류 수정이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사례를 보면요.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 판매 사례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롤스로이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기 엔진을 판매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항공기 엔진 판매하면서 거기에서 그 엔진에서 이제 인터넷이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면서 그 엔진의 회전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뭐냐면 모니터링 합니다. 뭐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원격 원격 랜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집 밖에 있으면서 집 안에 있는 이렇게 모니터를 갖다가 접속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 IP를 추적하죠. 그 IP에 접속해가지고 이제 그 IP에서 원격 조정하고 같은 거죠.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그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엔진에 부착되어 있는 이제 나름대로의 그 하나의 그 PLC가 있을 겁니다. 그 PLC가 그 엔진의 여러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이제 센싱을 하겠죠. 그 센싱한 값을 그 PLC는 그대로 저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격에서 그 PLC에 IP로 접속을 해서 그 접속된 상태에서 그 PLC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다가 보는 거죠. 자, 보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프라미너,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값의 변수에 딱 다다르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 뭘 갈아야 될 주기, 교환해야 될 주기, 그 다음에 뭐 수선해야 될 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 해준다. 그럼 그 적기에 가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적기에 가가지고 수순을 짝짝 해서 엔진이 문제 없게끔 쫙 이렇게 이제 메인테넌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냉장고 보면은 그렇죠. 거기에서 뭐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뭐 세탁기니 뭐 방 안의 온도니 보일러니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는 거 같은 거 서로 간에 이제 블루투스로나 이런 것들로 이제 와이파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지 센서를 통해 객체, 그다음 엔티티랍니다. 사물들, 오브젝트의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죠. 센서로서 전부 다 되는 센서로서. 이 센서들은 또 뭐냐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센서가 와이어로 그 모니터에 이렇게 되어서 안에서 이제 그 저장을 하는 수도 있지만 뭐 블루투스나 이런 와이파이로 또 자료를 갖다 계속 송신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 중에서는 센스다, 센싱이다. 광학 디지털 센스를 이용한다, 그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 와이파이나 5G 등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자 정보를 처리해 변환하는 기능이 내부적으로 저장돼야 돼, 내부적으로 장착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그 센싱에서 들어오는 값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하고 변환해서 판단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시퀀싱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 특징을 보면 어셈블리, 집합물이다 또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자, 하위 요소들로 전체가 구성되지만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은 아니다. 각각 이제 그 뭐냐면 전체가 하나의 집합물로 되어 있다. 사물 인터넷이 그래 됐죠. 자, 모듈 방식과 그래 네트워크. 자, 모듈이라는 것은 마듈이라고 하죠. 마듈이라는 것은 어떤 값이 들어가고 어떤 값이 나오는 하나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 그 객체를 갖다 우리가 마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센싱 돼 가지고 들어가는 값이 있을 것입니다. 막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온도라면 온도가 몇 도, 시시각각으로 온도가 변할 거 아닙니까? 따라라락 뭐 몇 초가 쫙 가면서 온도가 쫙 변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온도에 대해서 제어하는 값이 아웃풋입니다. 그죠? 그 들어가는 온도를 인풋이라고,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제어하는 값을 우리가 아웃풋이라 합니다. 뭔가 그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도가 높으면 뭐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합시다. 선풍기. 온도가 높으면은 어떻게? 선풍기를 돌려라. 계속 돌려라. 온도가 바깥 외기 온도가 떨어지면 선풍기를 돌리지 마라. 에어컨이 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그죠? 에어컨이 이제 온도를 보고 에어컨이 꺼졌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인풋, 입력 센서. 그 온도를 통제하는, 그 온도에 따라, 그 온도에 대해서 뭐라는, 그 에어컨을 통제하는 아웃풋. 그래서 요걸 하나를 갖다가 마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줄.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듈이다. 과학법, 즉, 자동차 센서 인식은 모든 모듈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자, 연결됐다는 것은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센서가 있다. 자, 센서가 있으면 방 안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센서가 있고 방 안에 종합적인 기능이 있어. 이 이제 컨트롤 판넬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에어컨도 연결되어 있고 보일러도 연결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방에 뭐도 연결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온도가 추우면은 온도 일정 이상 되면은 보일러가 돌아가겠죠. 몇 시 이후에 퇴근 이후에 7시 이후에 그럼 돌아갑니다. 온도가 더 더우면 보일러가 꺼지고, 그거 다 어딥니까? 그런 방 안에 있는 공기를 센싱하면서, 인풋 해가지고, 아웃풋은 누구에게로, 온도가 높으면, 누구의 에어컨한테로 아웃풋하고, 온도가 낮으면 보일러한테 아웃풋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가스 밸브가 열리고 자동 점화돼서 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냉장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뭡니까? 하나의 모듈로, 하나의 마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사물의 시대,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Internet of Things, Internet of Things. 그러니까 이걸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물로 연결된 인터넷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nternet of Things. 그죠? 그러면 이제 뭐냐? density가 있다. density. 그 뭐냐면 정보 자원의 밀집되어 있죠. 한 곳에. 그죠? 딱 되어 있죠. 자, 사물들의 정보 구성이 풍부하다. 그 다음, 디지털, materiality입니다. materiality. 실체성. 물리적 객체. 그죠? 의 디지털 표현. 예를 들어서 뭐냐. 물리적 객체를 우리가 옷이라 합시다. 눈에 보이는 건 물리적이에요. 피지컬하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디지털 표현은 뭐예요? 낡은 정도. 낡은 정도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어떤, 이런 것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한다. 그래서 실체성이 있다. 디지털, materiality. 그러니까 실체성이 있다. 자, 사물 인터넷과 인간 기계의 공조다. 그죠? 완전 자동화 인간의 통제 간의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라는 것은 하나가 좋으면 하나 나쁜 거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상충관계. 서로 충돌된다. 자,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거. 그걸 우리가 상충관계다. 이렇게 하죠. 물건을 사면 좋은데, 물건을 사느라고 돈을 쓰니까 나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상충관계다. 이렇게.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이 나쁜 거. 그걸 우리가 트레이드오프라. 이렇게. 자, 완전 자동화와 인간 통제 간의 상충관계. 자, 완전 자동화 되면은, 인간의 통제력은 필요 있나 없나? 필요 없어지지. 그것은 한쪽이 좋으면은, 자동화에 대해서 좋긴 좋은데, 인간이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상충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자동화 추구 또는 인간의 감독을 받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중 어느 정도로 구현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된다. 그죠? 전적으로 다 해버리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구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동화 비중을 얼마가 할 것인가. 그럼 인간의 감독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러한 사이에 어떤 뭡니까? 어떤 그 트레이드오프가 필요하다. 그죠? 상충관계에 대한 어떤 그 뭐냐면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물 인터넷의 인터페이스를 주의 깊게 디자인한다. 자, 인간 기계 상호작용과 인터페이스 접점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한다. 자, 마찬가지죠. 접점에 자, 정강지능과 인공지능 간의 시너지를, 그죠? 인간의 인지력과 컴퓨터 계산력을
자, 인간의 인지력하고 컴퓨터 계산력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자,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죠. 그죠? 스마트 헬스케어. 뭐죠? 스마트 헬스케어도 어쩌면 뭐냐면, 자, 여기 뛴다, 이거야. 뛰면, 자, 우리가 보통 뜁니다. 그 가지고, 스마트폰에 헬스케어 가지고 뛰고, 그걸 갖다 다시 붙입니다. 딱, 때로는, 자, 몸에 붙이는, 이러한 이제 디바이스를, 그 웨어러블을 붙이고 뛰면은, 땀에서 이제 다 나오죠. 칼로리 얼마 소모됐고, 혈당 얼마고, 혈압 얼마고, 이게 딱 나옵니다. 자,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뛰어야 되잖아요. 뛰어야 돼. 그죠? 뛰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인지력과 컴퓨터 계산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다. 그래서 헬스케어다. 어느 정도, 내가 좀 보니까 운동 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진짜 되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인간과 컴퓨터 간의 긴밀한 제휴 분야를 모색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인지력과 그다음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결합한, 그죠?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지 인간의 역할도 죽지 않는 거죠. 인간의 역할도 죽지 않는다. 완전 자동화와 인간의 통제 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쵸? 맞죠? 완전 자동화하고 하면 인간이 할 게 있습니까? 할 게 없으니까 트레이드오프가 발전되죠. 트레이드오프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쁜 겁니다. 어떤 경우에 완전 자동을 총괄할 것이 효과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통제를 받는 자동화가 효과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인간의 통제를 받는 자동화가 효과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 자동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개개별로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죠?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한번 봅니다. 토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